아동은 소란스러운 혼돈의 세계 안으로 태어난다. 정신분석가들은 이 삶의 초기 단계의 특징을 자체성애, 오토에로티즘, 1차적 자기애, primary narcissism, 절대적 의존, absolute dependence, 마음의 새김, 뭐 embeddedness 뭐 이런 어려운 단어 썼죠. 이 용어들은 혼란스러우며 유형화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아직 조직되거나 분화되지 않은 유아의 정신적 삶의 현실을 설명해준다.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주된 과제는 유아의 정신이 형태 없는 상태에서 형태를 갖춘 상태로 발달하는 경로를 밝히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초기 이론에서 리비도의 단계적 성숙을 인간 발달의 근거로 삼았다. 리비도의 발달 단계는 자체성애적인 쾌락의 경험에서 시작되어 적절한 이성의 상대자와 성기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는 단계로 끝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단계이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될 때만이 아동은 쾌락을 얻는 최초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동은 더 이상 원초적 대상들인 자기와 가족에게서만 쾌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이 허용하는 새로운 대상들에게서 자유롭게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상실인 도시의 획득이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해결은 분리와 개별화의 분기점으로 나타난다. 순수한 관계 모델 이론가들은 쾌락의 변천 과정이라는 원리를 거부하며 대신에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양식들의 발달을 강조한다. 프로이트 자신도 정신구조가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다는 개념과 일련의 현실적인 위험 상황들에 대한 개념들을 기존 이론에 첨가했다. 하트만은 적응이 현실과 관계 맺는 개인의 능력과 성숙과 발달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보았다. 하트만을 따르는 미국 자아심리학자들은 쾌락 추구를 인간 행동의 주된 동기로 보면서 현실의 개념을 더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교수님, 저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하트만 때 지금 놓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러면 하트만은 적응이라는 개념을 적응을 누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약간 선천적이거나 그 개인의 역량의 차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습이나 이 적응하는 능력 자체도 아니면 후천적으로 대인관계에 의해서 얻어진 거라고 봤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분이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분은 역동 이론을 있는 그대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 개념을 손대지 않으면서 대상관계적인 측면을 또 추가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미시적인 정신분석이라는 개념하고 거시적인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 거시적인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대상관계적인 측면을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역동 이론과 조화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게 다 조화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결국은 서로가 전혀 다른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역동 중심의 이론과 관계 중심의 이론이 어떤 대상관계 중심의 이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은 역동 이론만 가지고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가진 이런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 이해, 그 부분을 첨가를 했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이게 타고난 것이다,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어쩌면 더 명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분은 후천적인 관계 이론을 들여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역동 이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가 퀘스천이 생기죠. 이분은 역동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관계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래서 하트만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트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트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의 이론만 이 두 개의 이론을 절충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답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적으로 바로 이 사람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강 교수님이 얘기한 그 구체적인 질문 조금 더 상세하게 나도 그걸 포커스를 가지고 이분의
저서들을 잘 들여다보기 전에는 함부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냥 듣기에는 적응은 그 개인적인 약간 역량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현실이라는 거는 대상 관계를 포함한 많은 외부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절충설이라고는 하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죠.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예.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환경을 들여오는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적응하는 방식이 어쩌면 자기 스스로 변모해서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 대상을 변모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과 딜하는 방식이 리얼리티 속에서는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어댑테이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환경이다 어떤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이 절충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람은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환경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있다는 얘기. 이게 서로 교직되기 때문에 두 가지 팩터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응하는 방식 자체도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건데 어쩌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변모하는 건데 또 어떤 아이는 대인관계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죠. 굉장히 도우사이라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맞추도록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힘을 가진 아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타고난 부분이 아이들은 많이 다른데 그것과 함께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아이 상당한 부분에 이런 환경에 적응에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갈 만한 힘을 가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보통 그래 평균적인 부모를 만났다면 이 아이는 자기를 잘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아이인데 부모가 굉장히 도저히 일반 평균의 부모가 아니고 아주 엄격한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또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기를 주장할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기죽은 아이로 결국은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환경과 이 아이가 타고난 것과 이 매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변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교수님 좋은 질문인데 쉽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마가렛 말러는 하트만이 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현실 관계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녀는 적응을 개인이 인간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아동이 공생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타자의 세계에서 안정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성공적인 발달의 척도로 제시한다. 그녀는 이 과정을 분리 개별화라고 불렀고 최근에는 이 과정을 심리적 탄생이라고 부른다. 말러가 발달이라는 지도를 작성하는 원리는 자기와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원리는 고전적 욕동 이론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녀에게 아동은 갈등을 일으키는 욕동의 요구와 싸우는 존재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다시 어머니와의 융합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 사이에서 분투하는 존재였다. 자, 여기서 본다면 어때? 욕동 이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마가렛 말러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설명해서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냐? 욕동의 요구하고 싸우고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어머니하고 다시 융합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이 두 개의 충동 사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대상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라는 게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욕동 이론으로 드러나는데 욕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은 관계적인 측면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카마데이션 쪽에 하르트만 라인의 자아심리학자들은 계속 대상관계 이론을 담아내지만 역동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론을 읽을 때는 납득이 되지만 그걸 기억해내서 이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항상 쓸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어떤 결론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항상 이 어카마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적응 방식인 거죠. 이 두 개 이론을 어떤 식으로 모순 없이 설명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관된 논리가 적용된다기보다는 그때 봉합하는 방식인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이 두 개의 이론 중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봉합해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기억해내서 다른 사람이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이렇게 체험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정신분석가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제로 하는 문학 비평가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말러의 공생 개념은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1930년대 후반 미국에 도착한 직후 쓴 최초의 영어 논문에서 그녀는 부모의 의식적 및 무의식적 태도가 정상적 발달과 병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말러의 초기 이론 중 많은 부분은 설리반의 대인관계적 정신의학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아심리학자 중에 미국에서 특히 그 당시에 이 대인관계 이론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아심리학자가 없다고 보여요. 미국이라는 토양 속에 있었고 자아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라인에 역동이라는 건 전혀 다른 관계 중심의 이론인 여기서 대인관계적 심리학이 설리반이나 에릭 프롬이나 여러분들이 발달을 시켜온 이론들이 항상 병렬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순수한 자아심리학도 없고 순수한 대인관계 심리학도 사실은 없어요. 양쪽이 다 영향을 주고받아서 우리 후학들이 보면 이쪽에 있던 얘기를 이쪽에서 가져갔는데 용어를 달리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모델 자체 자기가 중심으로 하는 모델에 맞추어서 이걸 소화해내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 가게 되면 기법에서 많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인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서로가 발견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 이론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유사한 게 많이 있고 어느 쪽에서 공부하는 분이거나 양쪽의 이론들을 소화해내면서 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모순되는 이론 같은데 사실은 새로운 발견들, 특히 임상에서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양쪽 이론에 양쪽이 다 녹아 있는데 서로가 그 좋은 것들을 가져다 자기 이론에 또 포함시키고 있어서 엄밀하게 그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어느 분의 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보지 않고는 순수한 대인관계 이론이다, 순수한 역동 이론이다라고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죠. 말러와 설리반은 아동이 어머니의 불안을 공감한다는 사실과 양육자들로부터 애정을 끌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 가정에 따라 자신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고전적 초심리학에 입각한 말러의 이론에서 부모의 기능은 아동에게 리비도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 즉 아동이 자신의 사랑과 공격성이라는 역동을 사용하고 이 둘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필수적인 대상관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러에게 있어서 부모의 성격은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부모가 역동의 대상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말러는 관계 모델에 입각한 관찰과 역동 이론에 기초하는 설명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새로운 관점에 맞게 고전적 이론의 틀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었다.